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제가 사석에서도 가끔씩 한 번씩 만나 뵙는 분인데 최창규 미래에셋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세금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네, 저는 직장생활만 26년 차인데요. 유리지갑이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최창규고요. 저는 원래 증권사 출신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한 17년 정도 했다가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갑갑하더라고요. 뭔가 좀 상품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이쁨도 받고 싶고 그래서 큰맘 먹고 자산운용사에 이직을 해서요. 삼성자산운용 4년 다녔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이제 다음 달이면 1년 차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4월 28일 날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미나 좀 열게 되셨어요, 이번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ETF다 보니까 ETF를 어떻게 투자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뭐니 해도 요즘은 인컴, 즉 꼬박꼬박 무언가 나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가 169개거든요. 그 169개 월배당 ETF로만 충분히 노후에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팁을 좀 설명해주는 그런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번에 거의 처음이시구나. 네, 처음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뭐 증권사 직원분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나 은행에서 모셔주는 그런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만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도 많이 되는데 잘못하면 돌 맞겠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월배당 ETF로 이제 노후 준비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뷰의 첫 번째 주제인데 당연히 저희 채널에 이제 이걸 많이 하니까 알고 계실 건데 ISA, IRP,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뭐 이런 거 절세 계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사님께서는 이게 남다른 3분법 계좌 분리 전략이 있다. 이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시죠. 보통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ISA 계좌에는 뭐 담아야 돼요? 연금저축펀드에 연금저축 계좌에는 뭐 담아야 돼요? IRP 계좌에서는 어떤 ETF 담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한 3가지 정도 주머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지금 노후이시거나 아니면 노후를 임박하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첫 번째 주머니는 현금이에요. 뭐니 해도 현금성 자산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돈을 받게 되면 1년에 1,5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1,500만 원 넘는 금액은 다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니까 1,500만 원 정도 받는 금액 갖고 주머니를 3개 만든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ISA나 IRP나 연금저축을 제외한 현금 주머니성 계좌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현금 버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 그냥 현금성 계좌가 있어야 돼요. 현금성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뭔데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ETF 찾아보면은요. ETF 이름에 CD금리를 기초로 해서 주고받는 CD금리 ETF가 있고요. 두 번째는 KOFR. 여기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K가 붙었으니까 코리아가 붙었고요. 맨 뒤에 R은 리버라는 금리 이름이거든요. 한국에서 정부에서 만든 무이자 금리가 KOFR이거든요. 이렇게 금리를 기반으로 한 ETF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현금성 계좌와 진배 없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금리가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MMF. 네, 머니마켓 펀드라고 불리우는데 MMF도 ETF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현금성 주머니고요. 현금성 주머니에는 CD금리, KOFR, MMF 이런 ETF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현금성 버킷 주머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니까 역시 뭐니 해도 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뭔가 들어와야 되는 인컴이 들어와야 되는 인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월배당 ETF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한국 사랑이 깊다. 나는 한국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은행 고배당 ETF라든지 아니면 금융지주 ETF라든지 아니면 고배당 ETF라든지 한국 고배당, 한국은행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이런 ETF를 통해서 충분히 인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수익률이 괜찮은 편인가요?
은행 예금보단 많습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가 노후에 인컴을 바란다는 것은 그 인컴의 크기와 리스크는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연 뭐 100% 주는데 연 100% 주는 상품인데 리스크 제로다, 이런 주가가 뭐 거의 안 움직인다 이런 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좀 많이 주고 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지주 주가가 올라가서 주가 상승분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인컴 쪽에서는 그런 ETF들 만약에 내가 미국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뭐 미국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컴 배당 성장 ETF인 슈드 이런 ETF들을 담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저도 노후의 꿈이 건물주였거든요. 네, 건물주였기 때문에 원래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아닙니다. 약간 먼데. 아닙니다. 저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기 때문에 건물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츠 ETF 이런 리츠. 것들을 인컴 바구니에 좀 담으시면 뭐 꾸준히 월급처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가끔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120세까지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논문에도 우리의 수명은 한 120세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막상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바구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를 꼽는다면 너는 뭐를 꼽을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나스닥을 꼽고 있거든요. 나스닥.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술주들이 다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도 만약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한다면 나스닥 100 ETF에 스페이스X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화성에 가는 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꼭 담아야 되고 스페이스X를 담을 수 있는 나스닥 100 ETF가 성장 바구니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금 바구니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는 인컴 바구니 그리고 성장 바구니 이 세 가지 바구니로 나눠야 되고요. 아무래도 인컴 바구니나 성장 바구니는 앞서 얘기했던 ISA나 IRP나 연금저축 펀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바구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시는 위탁 계좌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뭐 10억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네. 이사님께서는 아니야 이보다 훨씬 적은 투자금으로도 은퇴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좀 활용하시는 방안이에요?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너무 섬뜩해요. 어떻게 섬뜩하냐면 네.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아요. 네. 10억이라는 수치를 딱 정해놓는데 저도 굉장히 워너비 숫자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네. 하세요? 한 10억 정도까지는 연금 계좌에 IRP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나 여기에 한 1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되물어 본다면 저는 그래도 월급쟁이 중에서는 그래도 높은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였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런 10억이라는 틀에 매인다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은퇴에 필요한 것은 절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화된 전략입니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너무 숫자에 연연해서 나는 이 숫자 만들기 위해서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뭐 집도 안 사고 뭐 차도 안 사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조화된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즉 무슨 구조화된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뭐 주식 70에 채권 30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50에 주식 50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 보는 그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 전략들을 꾸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너무 10억, 뭐 3억, 5억 이렇게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이라는 숫자는 지워버리시고요. 지워버리시고 너무 10억에 집착한다든지 10억에서 얼마를 받았을 거야.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망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인컴으로 가지 말아라. 우리는 제가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커버드 콜이라든지 이런 ETF를 좀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나는 당장 인컴이 필요 없으니까 월급쟁이인데 인컴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월급 나오는데 인컴이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너무 빨리 인컴으로 바꾸지 않았나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회를 바탕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너무 나 50이니까 인컴으로 바꿀래? 아니면 나 55세니까 인컴으로 바꿀래? 너무 빠르게 인컴으로 바꾸지 말아라.
바꿔라. 인컴으로 바꾸는 순간 그 자금의 불어나는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뭔가 인컴으로 빠르게 바꾸지 말아라.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아까 구조화된 전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조화된 전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장 많이 빠질 때 남들이 벌벌벌 떨 때 과감하게 주식을 사는 그리고 남들이 좋아서 이제 대박이야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팔고 뭐 채권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구조화된 전략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능력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TDF라는 또 좋은 상품이 있어요. TDF? 네, TDF는 우리 나이에 맞게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 즉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TDF와 같은 상품이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구조화된 전략 아니면 나는 정말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냥 TDF를 이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그리고 TDF를 잘 활용하시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1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자금을 불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자꾸 1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요즘 맨날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세금을 덜 내면서 건강보험료 영향을 안 받으면서 돈을 뺐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나는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군것질만 좀 줄이면 좀 노후에 큰 돈이 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일단은 10억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전략화된 매매 기법, 구조화된 매매 기법 이것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없다면 뭐 TDF라든지 자동으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주는 그런 상품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인출해서 얼마 정도를 빼고 얼마 정도를 뺐었을 때 나의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금과 같은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합산해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할지 이걸 체계적으로 보는 인출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노후 보내려면 그러면 월에 딱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부부가 쓰는 게 월에 한 300 정도다. 네. 그러면은 그럼 그것에 맞춰서 전략을 짜란 얘기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네. 이제 내가 나의 구조에 맞게끔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은퇴하시면 돈 그렇게 많이 안 쓰신대요. 예, 그래서 너무 뭐 500만 원, 뭐 800만 원, 뭐 너무 금액에 또 연연하는 것도 저도 뭐 자산가분들 많이 뵙지만 생각보다 300 이하로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소비를 엄청 많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또 은퇴하고 나면 주위에서 연락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쓸 일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은퇴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또 은퇴 이후에 같이 뭐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들었어요. 차라리 네.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로 현금 흐름 짠다 그러면 월배당 ETF 중에서 요즘 뭐 약간 수익률 이 분야가 좀 좋을 것 같아. 저는 네. 아까 저도 지금 관심 있는 게 스페이스 X가 만약에 나스닥에 네. 편입이 되면 네. 저는 당장 살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참고로 스페이스X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적게는 1조 달러부터 기업 가치가 뭐 많게는 2조 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조 달러면은 1,500조니까 아마 삼성전자만 할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만. 네, 삼성전자만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2조 달러면은 3,000조니까 삼성전자 2배만 할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거의 먹는 느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거품이다. 오히려 상장 후에 주가가 빠질 거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어요. 결국은 스페이스X가 꿈꾸는 게 뭘까? 우리가 진짜 화성에 가서 사는 걸 원할 걸까? 아니면 우주에 위성을 띄우고 또 위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다음에 또 아니면 거기서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전력난이 모자르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또 뭐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꿈을 믿어주는 쪽이기 때문에 꿈을 사신다면 뭐 스페이스X를 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거품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냥 직접적으로 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뭐 나스닥에 상장하면 나스닥 100 ETF에 들어갈 거니까 나스닥 100 ETF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렸냐면 우리가 노후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을 단정적 가정문으로 if문으로 박아 넣는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성장이에요. 즉 성장이라는 것은 스페이스X와 같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아니면 뭐 엔비디아 이미 큰 회사지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300만 원에 연연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인컴으로 연연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오래 살았을 때 그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저는 핵심은 성장이에요. 성장. 300만 원이 됐건 500만 원이 됐건 800만 원이 됐건 핵심은 성장에 놓고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핵심에 성장에 둔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뭐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탑10 아니면은 뭐 AI 반도체 아니면 또 미국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를 뭐 코어로 놓는 것도 성장의 코어로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또 반도체 커버드 콜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계속 진화돼서 네, 반도체 종목을 매수하고 그 종목에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 쳐서 거기서 발생하는 인컴으로 또 배당을 주는 그런 형태도 생겼기 때문에 일단 코어는 반도체, 테크 아니면 나스닥 100과 같은 뭐 기술주 이런 것들을 코어에 놓고 좀 300만 원을 좀 겨냥하실 필요가 있다. 뭐 코어인데 돈이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스닥도 나스닥 커버드 콜, 반도체도 반도체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어에 놓고 인컴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어는 성장이고요. 그 곁다리에 있는 것들 서브가 좀 있어야 되겠죠. 서브는 아무래도 배당이 좀 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이 좀 축이 돼야 될 것 같고 배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고배당. 이미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 근데 이미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올라가는. 맞아요. 성장이 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배당도 배당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고배당이 아니지만 차츰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저는 핵심 코어는 성장주 중에서 뭐 나스닥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축으로 두고 그리고 거기서는 인컴이 안 나오니까 그 축을 든 커버드 콜 상품을 코어로 두고 그리고 서브는 배당 성장 뭐 대표적인 게 슈드 아니면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은행 고배당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브로 놓는다면 월 300만 원 충분히 가능하면서 오히려 또 성장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2030 분들에게는 이제 사실 목돈은 없고 매달 뭐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하는 개념이면 약간 더 성장 쪽으로 많이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보면. 맞습니다. 2030 제가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PD님들이 다 젊습니다. 다 물어보시죠? 네, 다 뭐 저 나스닥 100 살려고 하는데 S&P 500 살려고 하는데 참고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무패 법칙이 있었습니다. I 계좌인데 뭐 살까요? S&P 500 사세요. 저 연금 계좌인데 뭐 살까요? S&P 500 사세요. 아니면 저 그냥 기술주 좋아하는데 그럼 나스닥 100 사세요. 이런 무패 법칙이 있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약간 소외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길게 봤을 때는 그분들도 일찍 S&P 500이나 나스닥 100 투자를 시작했다면 돈을 많이 버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는 나스닥 100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저 나스닥 100 커버드 콜로 한번 투자해 볼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컴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인컴보다는 성장을 그렇죠. 좀 택하셔야 되니까 그냥 나스닥 100을 하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30은 글쎄요. 뭐 어찌 본다면 시드머니도 작고 또 시드머니도 작은데 또 금액은 또 크게 벌려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인 것은 2030이라고 하더라도 정석 교과서적인 접근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커버드 콜은 하지 마시고요. 2030이라면 커버드 콜은 좀 자제하시고요. 일단 교과서적인 접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대표지수예요. 왜냐하면 2030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2030들은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경험 그리고 과거에 뭐 폭락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큰 경험이 없죠. 네,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표지수 즉 국영수 중심으로 해라. 국영수가 뭐냐? 국어는 한국 대표지수, 영어는 미국 대표지수, 그리고 수학은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표지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국영수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국영수 중심으로 하면 밋밋하거든요. 아니 뭐 대표지수가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10% 20%도 오르지만 하루에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수치죠. 네, 그래서 분명히 대표지수를 축으로 하되 좀 약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폭발적인 섹터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섹터를 투자하십시오. 대박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속 시원하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은 없어요. 지금에서 좀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AI, 그리고 뭐 AI 반도체, 그리고 뭐 한국 테크,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조방원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거든요. 분명히 이거 말고도 있을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양자 컴퓨터도 그런 축의 한 축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스페이스X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주 산업도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2030이다. 그러면 기본은 국영수예요. 한국 대표지수, 미국 대표지수, 반도체, 뭐 수학과 같은 반도체 이걸 축으로 하고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양자 컴퓨터가 됐던 아니면 뭐 블록체인이 됐던 아니면 뭐 우주 산업이 됐던 그런 구조적인 섹터를 자신이 발품을 팔아서 아니면 좀 공부를 해서 좀 그런 섹터를 하나 정도 한 두 개 정도 좀 곁다리로 집어넣는다면 제가 보기엔 2030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뭐 1억이 뭐 10억 아니면 1억이 뭐 100억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좀 1억이 큰 돈 시드머니가 되고 또 시드머니가 큰 돈이 되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네, 분들이기 그래서 뭐 때문에. 1억을 빨리 불리고 싶다. 그러면 좀 천천히 가라. 네, 빨리 불리고 싶다. 그러면 너무 덤비고 또 잦은 매매를 하고 또 시간의 효과를 못 누릴 수 있으니까 좀 그렇죠. 덤비지 말고 1억을 빨리 불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반대로 내가 퇴직금 뭐 1억 있는데 계속 이제 생활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커버드 콜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보면은. 맞습니다. 그게 네. 좀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입세 증후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노후예요. 저는 더 이상 월급을 안 받아요. 저에게 남은 것은 뭐 주식이나 ETF 만주밖에 없어요. 이게 저의 노후에 뭐 집 한 채 있겠지만 뭐 주택연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그 만주를 100주씩 팔아서 생활비로 쓰셔야 돼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만주가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코스피 200이었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 난 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생활하시면 되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이게 줄어드는 걸 못 봐요.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9,000주, 8,000주, 7,000주.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이 그런 점에서는 좋다. 정신 건강에 좀 좋고. 네, 또 기계적으로 좀 팔아주니까 네. 어찌됐건 커버드 콜은 100원 분배를 주게 되면 주가가 100원 빠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팔아주는 것과 진배 없는 효과를 내니까 그런 마지막 입세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 좀 커버드 콜 상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이 커버드 콜 ETF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구니별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현금이 나오는 현금 바구니, 인컴이 나오는 인컴 바구니, 그렇지. 성장이 나오는 성장 바구니 전부 다 커버드 콜이 있어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 콜 형태는 아니지만 월배당 형태로 현금성 자산이지만 월배당 형태로 주는 게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스고브 미국 초단기채 달러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 초단기채니까 달러 현금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월배당이거든요. 괜찮네. 네, 그래서 현금성 바구니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한국 시장에서 저는 26년째 몸담고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달러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뭐 자녀를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또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달러 자산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원화보다도 좀 달러성 자산인 이 스고브 요걸로 이제 현금성 주머니를 월배당 형태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컴은 많아요. 인컴은 너무나 많고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 아니면은 뭐 한국에 있는 S&P 500 커버드 콜,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은 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투자하면서 커버드 콜 형태로 인컴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좋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장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반도체 커버드 콜. 그렇지. 이 상황에서도 나도 성장도 해야지. 그렇죠. 마르지 않으니까. AI 테크 커버드 콜.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성장에 해당되는 커버드 콜도 꼭 갖고 계시면 아마 노후에는 저는 글쎄요.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뭐 저한테 나중에 30년 뒤에 항의하셔도 저는 떳떳한데 이렇게만 구성하시면 노후에 충분히 내가 인컴 아니면 제2의 월급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팅 좋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부장 영상 보니까 한국 시장 확실히 요즘 좋지 않습니까? 네. 와, 오늘 6,388이던데. 네.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 전망하셨는데 사실 거의 해소되고 있는 느낌인데. 아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제가 PER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종목만 있어요. 올해 삼성전자가 얼마 벌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저번에 이제 네.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몇 조죠? 엄청나게 번 것 같은데 20조인가 벌었던가요? 분기에 분기에 50조를 벌었으니까 곱하기 4 하면은 200조인데 지금 그 DDR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거의 20% 30%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20% 30%씩 더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니까 올해 300조 벌 거야. 삼성전자니까 재미없으신가요? 예. 3 라인 맞추신 예,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니까 200조 벌 거야. 예, 그러면 두 개 합쳐서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맞죠. 300조 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보다 더 번다고 그러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200조 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컨센서스가 그렇게 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두 개만 합쳐서 500조 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0조 벌었고 또 PER 밸류에이션을 한 10배만 줄게요. 10배만 주면 5천조거든요. 근데 엄청나네. 5천조. 근데 아직 코스피 시가총액, 코스피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이 글쎄요. 아마 5천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두 종목으로 5천조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 현대차도 있죠. 그리고 오늘 뭐 급등세를 연출했던 LG 엔솔과 같은 삼성 SDI와 같은 2차 전지도 있지요. 그리고 다양한 수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왜 여전히 쌀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이 많이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라든지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좋아졌지만 아직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상법이 좀 더 개정돼야 좀 더 개정돼야 돼요. 그리고 배당 정책도 더 팍팍 써야 돼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배당이다. 마치 여기 용돈 받으시는 맞아. 부모님들 혹시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용돈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주에 대한 사랑도 배당의 크기 그리고 배당의 크기가 작년에 10만 원 줬으면 올해 20만 원 용돈 줘야죠. 내년에 30만 원 용돈 줘야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주 가치도 점점 크게 늘려간다면 아마 한국에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팍팍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해야 되거든요. 6월 달인가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MSCI 이머징 마켓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자금이 팍팍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되면 거의 진짜 2배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냐? 아직은 한국은 이머징이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까지 주주 가치 많이 좋아졌지만 더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중복 상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소돼야 된다. 이런 게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은 선진국으로 들어갈 거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면 외국인들 자금이라든지 글로벌 펜션 펀드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뭐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지수 추종 ETF 사는 게 어우, 모르시는 분 저는 그냥 뭐 반도체, 뭐 AI 이런 거 세미나 많이 하거든요. 지점 가서 엔비디아가 7개 칩을 만드는데 베라 GPU, 베라 CPU, 루빈 GPU, NV 링크 이렇게 설명해줘도 결국 한국산 HBM 들어가고요, 한국산 DDR 들어가고, 한국산 낸드 들어가니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면 되는데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기 좀 그러시면 그냥 코스피 200, 타이거 200만 사세요. 거기 절반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55% 이상이 거의 50% 이상이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ETF 투자 시장의 패러다임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이런 다양한 변동이 있으니까. 저는 패러다임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 자금들을 받아준 게 대부분 개인들의 자금이었고 연금 자금이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 자금이었고 ISA 자금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들의 자금, 그 자금으로 받아냈구나. 네, 그 자금들이 뭘로 들어왔냐? 어떤 비클로 들어왔냐? ETF로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다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간접 투자 문화를 좀 약간 불신했거든요. 맞아요. 네, 불신하다 보니까 펀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어요. 지금은 엄청 ETF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이 펀드를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게 액티브 ETF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펀드를 대체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액티브 ETF가 근간을 따져보면은 펀드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액티브 ETF에 대한 또 신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ETF라는 문화, ETF라는 비클이 우리의 간접 문화를 바꿨고 그리고 또 간접 문화를 바꾸면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올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 계좌 중심으로 ETF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맞아. 굉장히 힘이 세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일부에서 앞에서 계속 연금 계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ETF 활용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은퇴 안 해도 될 것 같다. 예. 노후에도 그냥 ETF 컨설팅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워낙 그때 또 되면 전문가시니까. 또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한테 저 세무 상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연락 무조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오늘 6,388입니다. 와, 엄청난데. 근데 저도 신기한 게 중동 전쟁 사실 이슈 끝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사실 막 최근에도 그렇지만 하루에 7% 올랐다가 7% 빠졌다가 이게 맨날 사이드카 타고 있는데 네. 변동성은 좀 여전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장을 이제 처음 접근하신 분들이나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2001년에 증권사로 입사를 해서 무려 26년째입니다. 26년 동안 겪었던 사이드카를 3월 한 달 동안 다 겪었습니다. 아, 그 정도시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그냥 저는 이평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이평선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추세가 깨졌냐. 그러면 추세가 깨졌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평선, 특히 장기 이평선 하회했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0일 이평선을 많이 보거든요. 200일 이평선. 예, 워낙 트랙 레코드도 길고 역사가 길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200일 이평선을 많이 보는데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200일 이평선 저도 즐겨보거든요. 그래서 200일 이평선 그어놓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만 이 200일 이평선을 지켜내면 아직까지 추세는 붕괴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삼성전자도 아마 22만 원까지 갔다가 17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 그어보면 안 깨졌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첫 번째 변동성이 클 때는 이평선을 그어보고 추세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확인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커지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요. 특히 종목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감의 해소는 포트폴리오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종목 뭐 한두 개 들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수록 좀 약간 지수 형태의 바스켓으로 좀 구성해 놓고 아니면 ETF 중심으로 구성을 해 놓고 확실히 그리고 ETF가 맞는 좀 것 바닥을 좀 깔아 놓으면 종목 갖고 있는 것보단 덜 불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장일수록 숫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숫자. 제가 앞서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300조, 하이닉스 200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통해서 나온 컨센서스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 숫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삼성전자가 300조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00조로 떨어졌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숫자를 믿어라. 실적을 믿어라. 펀더멘탈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 좋은 매수 타이밍. 저도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진짜로 저도 현금 그 예수금이 좀 많았거든요. 네. 저는 100% 상승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마 이 정도까지 가겠어라는 의심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7% 떨어지는 날은 참고로 3월 3일 날 7% 떨어지고 3월 4일 날 13% 떨어졌거든요. 와, 저도 그날에는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 본부장님도 다 그냥 밖으로 나가 산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보고 있으면 이게 팔아버린다고. 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는 분명히 현금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저가로 말씀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35조나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받아낸 것 같고 약간. 네, 맞아요. 4월은 또 오히려 강한 순매수. 네. 바뀌었죠. 코스피 반등이 막 한국 주식에 다시 자금이 들어올 것 같으신 분위기인가요? 어떠세요? 일단은 저도 가장 어려운 게 수급이에요. 저도 그렇지. 수급을 제일 좋아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수급이고 모 애널리스트는 자기는 외국인 수급 안 본다. 기도다 기도.
사줘라 기도다. 기도 메타. 기도 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애널리스트는 아예 안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패시브 외국인들, 외국인들도 액티브 즉 그냥 종목 매매하고 이런 외국인들도 있고 또 ETF 매매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또 자산 배분하는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자산 배분 중에서 한국은 이머징 마켓이고 한국은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고요. 가장 파생 상품이 발전한 나라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다. 쇼크가 왔다. 그럼 누구부터 팔까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부터 팔겠죠. 아니면 파생 상품이 있어서 선물 매도나 뭐 예를 들어 풋옵션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해놓고 주식을 팔아버리면 주식 팔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그런 측면에서 애용한 것 같다. 그러면 과연 리스크가 있었냐? 리스크는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가만히 뜯어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었어요. 케빈 워시가 지명되고 나서 이 양반이 지금 청문회 기간 중인데 이 양반이 자기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매파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이란 전쟁 터졌을 때 우리의 또 그 파월 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 힘드네. 금리 인하 안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에선 AI 산업이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해버리면은 아니면 미국의 또 사모펀드들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금줄이 막혀서요. 이런 게 문제가 돼버리면 얘들도 현금 유동성이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을 좀 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올해 YTD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이 노르웨이, 네. 그 다음이 뭐 브라질, 그 다음이 뭐 타일랜드, 그 다음이 뭐 페루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 비중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산 배분하는 외국인들도 너무 많이 오른 한국을 좀 비중을 줄여야 돼요. 셀링을 한번 하고. 네네네. 그런 캡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CI 코리아 ETF가 EWY거든요. 근데 EWY인데 얘는 기초지수를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캡 지수예요. 캡 지수가 뭐냐면요 한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이 30%, 40%, 50% 가면 이 종목 때문에 전체 가격이 휘청휘청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캡 모자를 씌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캡 지수의 그 캡 상한이 얼마였냐? 25%였어요. 근데 당연히 삼성전자 비중이 넘었겠죠. 당연히 높죠. 네, 그러면 그거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외국인들의 한국물 매도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끝났냐?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캡지수 이런 것들도 다 리밸런싱 했고요. 알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저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팔 만큼 판 거 아니냐. 그럼 다시 들어올 수 있겠네. 네, 그리고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3월 만기 때까지만 해도 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많이 쇼커버 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4월 엄청 산다 이건 아니지만 팔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링은 할 만큼 했고 다시 사면 샀지 뭐 그런 느낌이 엄청 팔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언제 들어올 거냐?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외 리스크가 외국인들 ETF 그 설정액을 보니까 딱 전쟁 기간 동안만 계속 한국을 사다가 EWY 계속 한국을 사다가 전쟁 기간 요 구간에 팔았더라고요. 요만큼.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란 전쟁이 좀 끝나서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또 자신 있게 위험 자산을 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그동안 26년 경험하시면서 전쟁 경험도 많으셨잖아요. 많았죠. 전쟁이 제가 알기로 오히려 기회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좀 잡으세요 그 기회라는 것을. 근데 전쟁의 기회가 되려면은요 두 가지 명제가 필요해요.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돼요. 좀 빨리 끝나야 되고요. 길어지면 또 이게 답이 안 나오고. 길어지고 질질질질 이런 전쟁은 호재가 됐던 적은 없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길었죠.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전쟁이 단발성으로 끝났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걸프전.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없애버리겠다. 오사마 빈 라덴 때문에 9.11 테러가 발생했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죽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전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호재로 작용했었어요. 근데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의구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란 전쟁의 명분이 뭘까? 맞아요. 이란의 핵미사일 제거인가? 저 원유인가? 뭐 이런 원유인가? 아니면 이란으로 가는 원유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 견제인가? 그렇죠. 저는 아니면 이스라엘의 보복인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했지만 어느 하나도 시원하게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아직도 휴전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올라요. 네, 전쟁 중인데 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끝난 것 같아요. 사실. 네, 끝난 것 같아요. 야, 그냥 저거 야 알아서 해. 싸우는 건 알아서 하고 이제 우리 주식 하려니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명분도 없는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쟁 초기에는 굉장히 시장에 쇼크를 줬지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시장에서는 냉담한 아니면 무관심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변동성이 다시 그렇게 막 엄청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또 여기서 엄청 큰 변동성이 생기려면은 간단해요. 유가가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 돼요. 근데 유가가 전고점 돌파하려면은요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봉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꽁꽁꽁꽁 싸매고 배 한 척도 안 보내겠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유조선도 들어왔고 빠지고 네, 빠지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당황한 거죠. 자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꽁꽁 봉쇄해서 유가를 엄청 올려놔야 거봐 나 힘 있는 거 알지? 내 말 좀 잘 들어줘. 우리 핵 포기 못해 이런 거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컨트롤 되진 않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와중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사면 되겠습니까? 예, 삼성전자는 사야 됩니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겁이 난다. 저도 사람입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과감하게 내 전 재산을 다 들어가라 이렇게는 절대 말씀 못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삼성전자는 내러티브, 삼성전자를 내러티브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은 실적주입니다. 실적주고요. 자, 어제도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클로드 엔트로픽이 아마존이랑 제휴를 맺었습니다. 아마존이 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고 최대 200억 달러까지 더 엔트로픽한테 투자를 하기로 했고 엔트로픽은 알았어. 너희가 투자해줬으니까 너희 AWS 인프라 쓸게. 1,000억 달러어치 너희 AWS 인프라 쓸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글 브로드컴이랑도 3.5억 불 가량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일단은 미국에서 AI 산업은 전쟁인 것 같아요. 엔트로픽 진영, 오픈 AI 진영, 제미나이 진영, 구글 진영 전쟁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 중에 누가 돈을 벌죠? 원소스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아유, 전쟁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도 일본이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AI 전쟁이 터졌으니까 거기에 군수물자, 그렇죠. 즉 칩을 납품한다든지 파운드를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전력기기를 납품한다든지 인프라를 납품하는 한국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거스르진 않을 것 같고. 아니 저도 오늘 제가 한 5분 정도 늦었는데요. 왜 늦었냐면 클로드 코드를 제 컴퓨터에 깔았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한테 이제 명령을 내렸죠. 야, 보고서를 내가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네가 분류를 해줘. 그 로직이 약간 꼬여가지고 그거 수정한다고 좀 늦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도 AI 서비스,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쓰고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토큰이라는 게 나와요. 토큰량이 하루에 한 번 리밋이 걸려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맞아, 금방 리밋 걸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 정도로 AI를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AI 전쟁이 일어났고 AI 전쟁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여기에 엮인 소부장이나 이런 것까지 엮여 있는 ETF가 따로 있나요, 본부장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반도체 밸류체인 ETF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레거시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랜드, DDR,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전통 레거시 반도체들은 그렇게 AI 산업에 큰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AI 산업이 고도화되고 또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DDR을 쓰기 시작했고 스토리지가 부족하니까 낸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맞물려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통 반도체 밸류체인 ETF를 사셔도 무방하고 AI 반도체라는 이름, 특히 AI에 특화된 반도체들만 묶어놓은 그런 ETF도 있거든요. 그걸 사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결론은 뭐냐면 무차별한 것 같아요. 네, 무차별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든지 다 부족해요.
CPU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GPU 성능이 너무나 좋아지니까 CPU도 부족해서 인텔이랑 AMD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SSD도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맨날 물어보니까 KB 캐시라고 부르죠. 맨날 물어보니까 이런 연산할 수 있는 연산칩 LPU라든지 연산칩도 부족하죠. 메모리도 부족하죠. 그리고 뭐 콜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 드라이브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어떤 반도체 밸류체인을 사도 무방하다. 저는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야겠다. 당장 저 포모가 와서 못 사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세무 서비스도 AI 에이전트가 다 대행해주지 않을까?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저는 세무사보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ETF 운영력들이 옆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클로드 코드를 그렇게 많이 활용해요.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쓰게 된 거거든요. 엄청 잘 쓰신다면서요. 엄청 잘 써요. 엄청 많이 쓰시고. 네, 그래서 레포트도 다 막 만들어. 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게 고도화되면 운용력 5명 쓸 거 4명 쓰겠네, 3명 쓰겠네, 2명 쓰겠네, 1명 쓰겠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AI 산업의 발전이 무섭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제발 뭐 클로드 코드라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제발 좀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님들 많이 만나는 편인데 사업을 여러 분야의 대표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대표님들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좀 되게 무서운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이번에 직원 몇 명을 내보냈어가 자랑이 될 거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한데. 그렇죠.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에 15,000명, 그렇죠. 올해 16,000명 해고했고요. 메타는 뭐 당연히 메타버스 사업부 해체해버렸고요. 그리고 구글도 인원 진짜 많이 감축했어요. 근데 인원 감축의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AI R&D, AI 투자, AI 인프라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을 해고했다. 그래서 저도 미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고용이거든요.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고용이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오히려 미국의 생산성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데이터 사람 많이 잘랐는데 고용 별로 안 좋을 텐데 근데 왜 생산성이 올라가지? 그게 다 AI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원래 그 실업률이 같이 연동이 됐었는데 이거랑 무차별하게 생산성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도 자기 고용 안 본다고. 고용 데이터 이렇게 안 보고 오히려 자기는 물가 지표만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점점 그 고용이란 지표가 하나의 그 중요한 그게 아니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클로드 디자인이라는 웹페이지 만드는 또 서비스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미국의 피그마라는 회사 주가가 또 폭락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 안 쓰는구나. 네, 피그마를. 그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꾸준하게 청바지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청바지를 납품하는데 단추를 또 납품하는 반도체 소부장도 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1,500원 올라갔다가 이제 사실 지금 1,400 뭐 70원, 50원 뭐 이쯤에서 지금 조율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환율 시대는 그냥 이제 뉴 노멀이 개인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맞아요. 네. 그러면 미국 주식 뭐 ETF나 이런 거 투자할 때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환율을? 결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삼성전자 300조 벌어드립니다. 하이닉스 200조 벌어드립니다. 그러면 이 500조 벌어드리는 것 중에 90%가 달러거든요. 그렇죠. 그 달러 어디 갔죠? 네. 그리고 또 K수출기업, 전력기기 3사, 방산기업, 조선기업들 다 달러 벌어들이거든요. 그 달러 어디 갔죠? 저도 거기까지 면밀하게 이 달러가 어디 들어와서 우리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은 달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가 어디로 갔고 거기까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1,500원, 1,400원 후반대 달러 환율이 형성된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우리가 모르는 뭔가 구조적인 워낙 약세 요인들이 있다.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삼성전자가 300조 벌었는데 그걸 한국으로 다 갖고 들어올까요? 미국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꽤 많겠죠. 그리고 또 조선업체들 조선 수주에서 달러 많이 벌었지만 마스가라고 불렀던 만큼 또 미국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에 투자해야 될 수요들, 달러를 써야 되는 수요들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인정하자. 고환율은 어떻게 본다면 제가 뭐 환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정하자. 이런 고환율이
환율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정하니까 고환율이 됐으니까 뭐 미국 주식 자산, 미국 달러 자산, 뭐 ETF 못 사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뉴노멀이니까 적응하자. 대신에 1,500원 이상에서는 나눠서 사자. 그리고 1,400원대로 떨어지면 그때도 좀 나눠서 사되 조금 더 많이 사자. 그리고 1,400원 초반 또는 1,300원대까지 가면은 좀 많이 사자. 뭐 이런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1,500원 환율이니까 나 미국 주식, 미국 ETF 투자 못 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1,532원에서 다 팔아버릴 거 이런 타이밍 맞추는 게임 하지 말자. 그거는 좀 그런 거 하지 말자. 오히려 그냥 내 자산의 몇 퍼센트가 달러화 자산인지 그걸 보면서 내가 전체 자산이 100인데 달러화 자산이 한 20이네. 그러면 한 30 정도 늘려주고 그리고 한 40이네. 그러면 다시 또 30까지 줄여주고 이렇게 비중 조절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고 또 시크릿컬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가 됐을 때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은 저는 달러 자산이라고 감히 단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은 항상 우리 자산의 일부분을 유지해라. 그리고 고환율일수록 나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해라. 그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이제 이 AI 전쟁에서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무기니까 기초 무기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건데 AI 전쟁에서 이제 나스닥에서는 사실 막 거품론이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거긴 또 주춤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인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쪽 관련된 반도체 ETF만 사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나스닥 ETF를 좀 사보는 게 나을 것인지 이 의견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진짜 많이 고민하는 게 이 AI 시대의 승자가 누가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고민하는 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승자다 아니면 엔비디아 밑에 있는 TSMC가 여전히 승자다. 그래서 뭐 대만 GDP가 우리나라보다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승자지만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트로픽이 아마존이랑 제휴를 맺으면서 아마존의 인프라를 쓰기로 하면서 아마존의 AI 칩을 쓰기로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화네요, 진짜로. 그러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엔트로픽 같은 클로드 같은 훌륭한 회사가 우리 AI 칩을 써주니까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러면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왜 아마존 칩을 써야 될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아마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누구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장원 세무사님도 찾아가겠지만 옆에 계신 다른 세무사님도 찾아가서 그렇죠. 혹시 맞아요? 틀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 시대에서는요. 누구 하나의 독점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쥐약이에요. 아마 그래서 엔트로픽 입장에서도 아마존 칩도 쓰고 구글의 TPU도 쓰고 브로드컴도 쓰고 아마존도 쓰고 엔비디아도 쓰고 그러면서 서로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서비스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벨롭도 더 잘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는 지금은 엔비디아가 승자지만 과연 내년에도 엔비디아가 승자일까? 내후년에도 엔비디아가 승자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엔비디아보다는 좀 더 맞춤 옷 아니면 맞춤 칩을 만드는 뭐 브로드컴 쪽이 좀 더 승산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승자가 다 먹을 거거든요. AI 산업에서 승자가 되는 기업이 그 시장의 헤게머니를 꽉 질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이 대박이 날 거예요. 그러면 한 종목을 찍기 어려우면 나스닥 관련된 ETF를 사는 게 낫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맞추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분명히 AI는 버블 단계는 뛰어넘었다. 버블 단계는 뛰어넘었고 엔트로픽 클로드라든지 오픈 AI 사용자 매출액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올해는 드디어 돈 버는 AI의 해가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AI 산업의 승자가 등장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AI 버블 관점에서 이거 버블이 터질 거니까 이제 AI 투자 안 할래. 이거는 진짜 해선 안 될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역시 가장 심플한 해답은 나스닥 100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반도체 AI 칩 중심의 하드웨어가 승자가 될 것 같다.
하드웨어.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투자 구루들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약간 생각들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AI 반도체가 좋고 AI 칩이 좋고 뭐 AI 전력이 모자란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인프라. 그러면 뭐 뒤에 여쭤볼 거지만 원전 쪽으로도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원전이라든지 왜냐하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를 짓는 게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체 연료 전지라고 얘기하는 뭐 블룸 에너지 이런 쪽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아, 블룸 에너지가 크게 네. 연결됐구나. 네네. 거기서 이제 가장 빠르게 온사이트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지어주는 게 블룸 에너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가스 발전소가 그래도 석유 발전소보다는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가스 발전소 아니면 태양광 아니면 신재생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소는 낮에만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옆에 ESS 배터리 팩을 집어넣어서 낮에 발전한 에너지를 전기를 저장하는 ESS 오늘도 2차 전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2차 전지가 오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전기차가 많이 팔렸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ESS 쪽 수요가 폭증할 거다. 그 에너지 논리거든요. 저장 장치구나. 예.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AI 인프라 쪽도 제가 봐서는 좀 더 유망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AI 버블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 버는 놈은 더 많이 번다. 네, 버블론이 커졌다는 것은 누구 하나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기대감 누림, 꿈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박살 날 거고요. 오히려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 엔비디아 같은 게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TSMC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좀 더 강해질 거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I 시장 자체는 커질 테니까 나스닥 100지수나 이런 ETF는 무조건 살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래서 저는 뭐 미국 나스닥 100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나 뭐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나 이런 ETF들은 뭐 글로벌 AI 액티브 이런 것들은 내 연금 계좌에 성장 바구니에 한 축으로 꼭 넣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말고 아까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조방원이라고 하는 네. 이 세 가지 쪽은 요즘 뭐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은 약간 스토리가 달라졌어요. 과거에 조선이면은 LNG선 참고로 LNG선 같은 경우는 액화를 시켜서 배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액화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고부가 가치선이거든요. 근데 또 마침 카타르에 LNG 시설이 피격당했어요. 그러면서 LNG선 발주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조선조는 좀 안 좋았고 방사는 아무래도 전쟁 중이니까 좋았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유가 상승이 아이러니하게도 저로 하여금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라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오브제 하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가솔린, 터보 막 3000cc 이런 기름 먹는 하마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또 오브제 딱 걸려가지고 차를 이제 못 갖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오브제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에너지는 안보다. 그럼 에너지는 안 보니까 가장 에너지 중에서 가장 안보에 가까운 에너지가 원자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자력 팀 코리아 원자력 그 밸류체인에 건설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도 막 올라갔죠. 그렇죠. 원전 건설이 우리나라가 또 기술력이 뛰어난 걸로 그런데다가 알고 있어요. 또 재건 사업. 건설주는 또 재건 사업. 전쟁이 끝나고 나면 피격당한 시설들 원시공사가 재건에 뛰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는 두 가지 패러다임에 맞물려 버린 거죠. 그래서 원전이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방산이 좋았고 그다음에 조선이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반등했기 때문에 조방원이라고 안 부르고 원방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방조. 예. 원전이 먼저일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확실히 요즘 에너지 싸움이니까. 그래서 확실히 에너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유가 정도만 바라봤다면 이제 에너지가 그 국가의 안보와 연결이 되는 그런 산업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쟁이 끝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우리 LNG 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지 말고 우리 LNG 사가 우리 천연가스 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전쟁이 끝나면 LNG선 발주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미국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접근하기 좋은 ETF는 아마 조선 탑10 ETF 뭐 요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전이랑 방사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좀 세 가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게 4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반기가 돼도 조방원일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 조방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맞물려 있고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또 방산이랑 맞물려 있고 그리고 또 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우주랑 맞물려 있고 그렇죠. 우주랑 맞물려 있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에너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ESS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 다 같이 또 하반기에도 계속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기엔 좋다고 하셔서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큰 두 축으로 많이 권해주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다음으로 또 요즘 추천할 만한 ETF는 이제 여기 이거 아마 말씀 주실 것 같기는 한데 말씀 한번 주시죠. 결국 저는 3년 전에도 S&P 500, 4년 전에도 S&P 500, 5년 전에도 S&P 500, 지금도 S&P 5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되게 식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코스피 200을 한번 모아가자. 네, 한국이 달라졌다. 사야겠다. 네, 한국이 달라졌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코스피 200 ETF를 저는 코스피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를 사 모으고 있어요. 이걸 커버드 콜로 좀 사시네. 네, 커버드 콜로 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커버드 콜은요, 분배율이 높지 않아요. 저는 분배율 높은 커버드 콜을 사는 게 아니라 분배율이 글쎄요, 한 1년에 한 7%, 8%?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커버드 콜을 사고 있어요. 네,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러면 결국 92% 상승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왜 커버드 콜을 사 모으냐?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저도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연금 자산을 준비하고 있고 인출 과정에서 뭐 너무 인컴을 빨리 바꾼 거 아닌가라는 후회도 살짝 들긴 하는데 저는 뭐 인컴 관점에서 좀 이왕이면 뭐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을 사는 게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사는 게 저한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건데 뭐 보시는 분들이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코스피 200 ETF를 사셔도 되고요. 뭐 이왕 사신다면 타이거 200을 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타이거 200은 저희 회사 코스피 200 ETF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반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AI 산업의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 버는 건 사실이거든요. 무조건 승자죠. 네, 그런데다가 결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한국이 다시 한번 리밸류에이션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한국을 사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 것 같다. 야, 26년 주식하시면서 네, 이제 깨달았습니다. 네. 저 26년 전에도 삼성전자 좋은 건 알고 있었고 그때는 하이닉스 없었습니다. 그때는 현대전자였습니다. 현대전자 그때는 26년 전에는 좋은 주식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동전주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회사고 하이닉스 좋은 회사고 뭐 현대차 좋은 회사고 한국에 있는 좋은 수출 기업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한국을 사도 연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라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끝으로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예, 제가 이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투자 그리고 적립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겼어요. 결국은 세금. 어떻게 하면은 나의 연금 소득세 3.3에서 5.5% 그리고 넘는 1,5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그러면 사업소득, 금융소득 어떻게 낮출까? 그래서 결국 제가 봉착한 도착점은 세금이에요, 세금. 그리고 그 세금의 이면에는 또 건강보험료. 그리고 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를 오래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되고 있어서 또 조만간 또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 비즈니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꼭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